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지난 2012년에 총선에서 한국 정치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이 있습니다. 진보의 아이콘에서 보수의 아이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진보와 보수의 아이콘으로 넘나들면서 한국 정치계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일으켜서 주목을 끌었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뉴욕을 방문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연주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네. 우리 의원께서 어떻게 동포사에 오셨나 네. 반가워하실 겁니다. 네, 네. 뉴욕은 자주 오셨었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자주 왔었죠. 네. 왜냐면 뭐 워낙 뉴욕이라는 곳이 미국의 또 경제 중심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신 지가 뭐 한 10여 년 넘었죠? 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변화가 네. 많이 있죠? 네, 일단은 일단 무역센터가 네, 네, 그렇죠.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죠. 네. 본래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셨잖아요, 시카고에서. 네, 네, 네. 그 노스웨스턴에서. 네. 그 때문에 뭐 유학생활을 한 2, 3년 하셨기 때문에 동포사회에 대한 이렇게 분위기는 잘 아시죠? 네, 뭐 그런데 이제 전 이제 석사 과정이라서 그 이제 1년 과정이고요. 네. 네, 긴 건 아닙니다만, 음. 근데 유학 생활하고 동포 사회하고 조금 괴리가 그렇긴 있죠. 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또 유학생들은 또 유학생들끼리 또 이런 네.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어차피 저 초등학교 때 네. 어린 시절이지만 제가 싱가포르에서 그러셨어요? 네,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동포 네. 사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쪽에 네, 그렇죠. 주재원으로 주재원으로 가시면서 계셨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살았거든요. 부모님 덕분에 네. 언어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었겠네요. 도움을 많이 받은 셈이죠, 결과적으로요. 네. 본래는 또 어려서부터 네. 부모님께서 예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뻐하는 건 아니었고요. 아니었나요? 좀 든든해한 건 있었어요.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든든해하고요. 네, 공부를- 말을 안 듣지만 또 그만큼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 주관대로 그냥 꿋꿋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들도 이게 말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제가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신뢰가 간다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네. 고집이 주관으로 또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어려서 공부를 잘하니까 네. 부모님께서 네. 기대하는 것도 컸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바랬나요, 부모님께서는요? 그때 제 때만 해도요. 사실은 여성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제 때만 해도. 요즘엔 뭐 거의 없지만 네. 그래서 사실 대학을 갈 때도 네. 서울대학을 갈 때 우리 부모님은 꼭 서울을 가야 되냐. 네. 딸인데. 와. 저 집이 부산이거든요. 네, 그러시죠. 네, 영도 네네네. 쪽이시죠? 그래서 꼭 서울을 가야 돼요. 그럼 네가 서울을 가려면 서울대 정도는 가야 서울을 가는 거지. 부모랑 떨어져서 가면서 뭐 부산대학이나 비슷비슷하게 갈 네. 거면 뭐하러 매직까지 가냐 여자가 뭐 이러면서 이제 여자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과를 선택할 때도 네. 아무래도 뭐 영문과나 불문과 뭐 이런 데를 아무래도 선호를 하게 됐었고.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은 법대라든가 네. 또 경제학 이런 쪽으로 보통 지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물론 그것도 편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불문학으로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네. 뭐 사실은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건 이제 그 경제학 말씀인 것 정도까지는. 같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이 뭐랄까요, 굉장히 낭만적이었다고 해야 네. 할까요? 어렸을 어렸을 때 때.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 할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네. 대학을 가고 이런 것보다 무슨 공부를 할까, 뭘 공부하고 싶나. 그런데 제가 어쨌든 서양 역사, 네. 서양 역사와 서양 문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네. 어찌 됐든 간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대를 갔다라는 것은 공부를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우 잘하는 우리 딸 이연주는 부모님이 바라보기에 네. 뭐 학자나 또는 네. 과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기대를 가졌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에는 생각이 없으셨나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막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으셨어요. 네. 다만 이제 뭘 하든지 잘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셨는데요. 좀 그냥 평범한 그런 네. 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취직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결혼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워낙 근데 이제 결혼 잘 하셨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네네네. 부군께서는 지금 네. 그 의대 교수시죠. 네네네. 네. 네. 그 네.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자녀는 네. 하나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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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결혼도 잘하시고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뭐 어쨌든 그냥 아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훈남이라고 네. 우리 남편이. 네. 제가 뭐 이 시간에 네. 사진을 보일 수는 네. 없겠지만은 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네. 참 그 잘생기셨더라고요. 같은 남자이면서도. 잘생긴 건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어, 근데 네, 자기 눈에는 별로 이렇게 또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네.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어쨌든 선량한 사람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결혼도 하셔서 네. 좋은 부군도 만나시고 또 잘생긴 또 아들도 또 두고 또 사법고시까지 패스를 했잖아요. 네, 불문하고 네, 공부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사법계에 네. 법조계에 계속 이제 계셨으면은 더 돈도 많이 벌고 네. 또 보람도 있고 네. 편하게 자기 삶을 네. 멋지게 살 수 있는데 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에 그 네. 많은 공부를 하고 나서 왜 정치계 험한 정치계로 네. 뛰어드는지 난 그게 사실 궁금해요. 네. 특히 우리가 뭐 꼭 여성이 그런 쪽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동기가 있나요? 이제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사업 시험 공부할 때도 사업 시험 원래 하려고 하다가 사업 시험을 본 게 아니고 네. 불문학과 가서 이제 선배들이 외시를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당연히 외시를 한두 번 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외시가 이거 내 적성에도 별로 안 맞고 이제 공무원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작게 뽑더라고 20명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사업 시험 봐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외교관 역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냐. 네. 어차피 불문학을 내가 계속 전공을 해서 학계에 남을 게 아니라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면 이런 어떤 국제 거래를 하는 국제 상거래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괜찮겠다. 나한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도 교포 경험도 있고 하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외국 문화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사법 시험을 봤는데 외시보다 사시가 훨씬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합격하게 된 계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를 봤는데 사실 1차 보고 나서 2차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법대가 아니니까 이게 덜렁 1차는 붙었지만 네. 주관식 시험을 합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IMF 전 그쯤 했었어요. 네. 그때 아버지가 사업하고 계셨는데 아버지 사업이 IMF 때 연쇄부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저는 다시 되돌려 보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헝그리 정신이 발동을 해서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그 가난이라는 게 뭐라는 거를 제가 좀 절감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녀로서 보기에는 전혀 가난을 경험하셨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그런 게 있었군요.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기가 죽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저는 거의 내색하지 않았고요. 사실 어려웠지만 저는 항상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잘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 내가 또 시험 합격하고 그래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장녀로서 또 우리 집안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막 힘나서 더 열심히 했고 물론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있지만 동기가 있었군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 막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엄마 아빠 아버지는 이제 도주하시고 아하. 엄마는 이제 항상 내 울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제가 장녀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족들한테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뭔가 일으켜 세워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허풍 비슷하기도 하지만 항상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고 네, 그런 역할을 제가 집에서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그런 어떤 마지노선, 그 어떤 그 벼랑 끝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로펌에서 국제거래 쪽에 일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계속 기업 쪽에 계셨잖아요. 주재원도 하시고 조선 해운 쪽에 주로 오래 계셨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장녀로서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이라든가 산업 현장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로펌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산업 현장에 직접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로펌을 때려치고 기업에 갔었죠. 기업으로. 근데 인하우스인 셈인데요. 지금 뭐 미국에는 그런 역할이 많이 있는데 또 인하우스들이 나중에 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만 해도 그 당시에는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말고 한국 변호사가 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카운슬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승진하면서 경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S51에서도 상무까지.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르노 자동차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승진을 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한국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빨리 그 경로를 제가 밟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승진해가지고 임원된 걸로는 거의 1세대였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든 그러면 지금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직급에서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을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동기가 돼서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기업에 또 로펌에 있다가 기업에 해서 고위직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집의 어려움도 다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될 텐데. 물론이죠. 그러고 나서 있다가 갑자기 정치계 2012년 그렇죠. 벌써 7년이 좀 넘었네요. 네, 입문을 사실은 하셨어요? 저도 정치를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2011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다가 여러 가지 뭐 또 이식 수술도 받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회복됐다가 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21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사실은 그 원인이 된 병이 아버지가 사업 망했을 때 그때 이제 그때 화병 그때 얻은 스트레스. 병이었는데 그걸 엄마는 가족들한테 비밀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가난하니까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한테 내가 짐이 될 수는 없다. 이래서 비밀로 하셨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것은 이미 너무 늦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저희 남동생이 간이식도 해주고 우리가 정말 많은 가족들이 거기 그냥 달라붙었는데도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간병을 하고 고통받는 과정에서 제가 인생관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인생관이 2번 정도 바뀌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저는 정말 이 승진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그거였는데 정말 비즈니스맨으로서 예, 우먼으로서 모든 정열을 바쳤는.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연봉 많이 받고 네.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집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니까 한번 인생관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이제 남기고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애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좋은 나라가 필요한 거죠. 좋은 나라. 그래서 강하고 좋은 나라.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뭐 그런 배경에는 아버지가 IMF 때 망하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잘못해서 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 환경, 그 나라의 어떤 부강함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어렴풋이 좀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이거는 퍼블릭한 곳에 내가 내 재능을 써야 되겠다. 근데 나는 이제 사실은 우리 집은 어쨌든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저 혼자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합심을 해서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됐고 부모님도 장녀지만 동생들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사실은 더 무슨 물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좋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나의 역량을 뭔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 동포사에 오셨으니까 네. 동포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동포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지금 여기 미국이니까 한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문제도 결국에는 미국이 세계 전략 속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하고 한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볼 때는 사실은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 속에서 북한이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북한이 미국에 우호적이라고 해도 막상 한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이 건널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랬을 때 결국에는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사실은 공존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체제가 다른 나라는 공존하기 수가 없어요. 같은 국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일이라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국 양제라고 홍콩의 사례를 봐서도 알겠지만 중국처럼 개방이 돼 있는 나라조차도 일국 양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홍콩 지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도 저는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국가 공동체로서 공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북한의 비정상적인 저런 어떤 그 독재 하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이 북한의 비합리적인 행태들은 북한의 비정상적인 지배 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체제가 민주적인 체제로 바뀌기 전에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죠. 우리는 바로 접해 있는 위협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아주 오래된 혈맹 관계잖아요. 미국과 한국 사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서 그런 어떤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공산화의 물결을 우리가 막아온 어떤 최전선에 있었던 나라로서 저는 이 혈맹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동포들의 역할이
미국 사회와 쉽게 말해서 공공외교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우리 교포들도 미국의 주류 사회, 특히 정치권이라든가 공공부문에 많이 진출을 해서 미국의 이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데 우리 동포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 아시아 태평양 전략 결정을 할 때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와 위상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이 동포 사회 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결국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로서 잘 돼야 교포 사회도 또 부강해지는 거니까요. 이제 참정권이 생겼잖아요. 해외 동포들에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미약한데 아직은 시작이다 보니까요. 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해외 동포 네. 사회의 비례대표가 선출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참정권도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솔직히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는 그 부분 이제 국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래서 한국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교포들한테. 그러나 과연 한국 국내 여론이 그래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자꾸 이중 국적을 버린단 말이에요. 한국 국적을 버리거든요. 젊은 동포들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하루 종일 외국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똑같이 모든 군을 이행하라, 군 의무를 이러면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니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국에 돌아가셔서 국회 차원에서 또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이 좀 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게 훨씬 더 현실적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군 자체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병제와 모병제, 지원병제를 혼합을 해서 개병제가 징병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훈련 위주로 가고, 그래서 훈련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하되 그 하는 기간 동안 아주 엄격하고 빡세게 한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래서 캠프에서 마치 시간 보내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딱 훈련이 끝나고 기본적인 게 끝나면 굳이 너무 오랫동안 합숙시키면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 대신에 실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쪽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지원병으로 상당수를 그걸 하되, 이 지원병 같은 경우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한테 기회를 주되 그 지원병으로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도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이 해외 동포들 같은 경우에도 국방의 의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오셨으니까 재외 동포들의 공공외교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것인가, 이것 때문에 재외 동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정보국이라든가 또는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문제가 없도록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부모와 그것을 뭐 원정 출산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코를 끼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동포들의 원성이 많이 있으니까 귀담아 들으시고요. 끝으로 뭐 개인적인 소망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뭐 많으실 것 같지만. 그 공공외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이 우리 동포들이 미국의 정계에 좀 많이 진출해줬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또 동포들이 주류 사회에서 자리를 많이 잡고 성공을 하는 것이 결국 조국을 위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이중국적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세계의 정세를 바라볼 때 자꾸 대한민국 중심으로 바라봐요. 네. 우리를 중심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야 된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과 모든 자원을 어떻게 서로 윈윈하면서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더 큰 시장을 만들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여간 무조건 조금이라도 우리랑 연관된 분들은 잘 되는 것이 네. 그 우리가 그걸 그렇죠. 돕는 게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거기서 외국에서 성공하시면 한국 관련 비즈니스도 하시고 또 그래서 그 부가 다시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다 또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자본이라는 게 자꾸 나가는 게 쉬워야 또 들어오는 것도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어쨌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한국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자. 지금 많이들 그 정계에 진출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에도 동포들이 또 이렇게 진출을 하시면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앞으로 50년 있으면은 한국계가 아마 대통령까지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요. 그래도 당선이 뭐 되든 안 어쨌든 간에 되든요. 그래도 주지사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또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사실은 지금 현대 21세기에 사실은 이 한국의 어떤 영토를 넓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모든 것이 서로 민민하는 과정이니까요.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그 투쟁적이고 그런 상황인데요. 내가 이렇게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의 정체성이나 적어도 역사관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는 좀 좌파든 우파든 정리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진보라고 해도 국가관인 역사관이 달라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은 그건 훼손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소망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한국 사회가 역사적 혼돈기, 그래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쳤지만 87년 이후에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설정하지 못하고 그 앞에 거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그런 아주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혼란기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양시키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미상을, 역할과 미상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생각대로 또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 많은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비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고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